시간 돼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연자 강지수입니다. 이번에 갑상선 문병증의 진단과 치료의 현재 대해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갑상선 문병증의 데피니션, 사토제네시스랑 심텀, 어세스먼트, 다이ag노시스 랩 앤 이미지,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발표하고 몇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눈병증은 직진하는 이제 단어들이 많은데요. 타이로이드 아이 디시즈, 타이로이드 옵탈모패티, 타이로이드 어소시에이티드 옵탈모패티, 그레이브스 옵탈모패티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립니다. 최근 제일 자주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타이로이드 아이 디시즈 있고, 다만 655에서는 이제 TAO를 많이 그레이브스 옵탈모패티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통합해가지고 타이로이드 아이 디시즈, 즉 TED로 다 지금 발표에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눈병증은 갑상선 질환과 연관된 자가 면역이 올빈 및 페리오비탈 티슈 쪽에서 이제 발생해가지고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주로 그레이스 디지즈를 가진 사람한테 나타나지만 이제 다른 타이로이드 질환이나 심지어 TS나 프리티포 같은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일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TED의 패토제네시스를 살펴보면은 갑상선 자가항체들이 안화 조직에 발현되는 공통한 원, 여기 보시면 TSH 리셉터나 IGF-1 리셉터 등에 이제 주로 결합해가지고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T림프구를 불러들입니다. 활성화된 T림프구들은 자가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글라이코사미노글리칸을 축적시켜서 외양근과 결합해서 조직이 이렇게 증식해서 부피 변화를 일으킵니다. TED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changing appearance, ocular surface irritation, double vision, blurring of vision 등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세부 사항들은 클리니컬 어세스먼트와 연관이 있어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징후들에는 리드 레그 리트랙션 등을 포함한 리드 사인, 리드 에데마 및 케모시스, 컨정티발 캐시스를 포함한 소프트 티슈 사인, 엑소프탈모메트리를 통한 프로토시스 익사미네이션, 리스트릭티브 익스트라오큘라 마이오패티, 그리고 옵틱 너브 디스펑션 등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인으로는 코니아가 노출되었는지, 사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안압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을 볼 수 있습니다. TED를 평가할 때는 히스토리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사인들에 대한 익사미네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액티비티와 세베리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연구에서 TED의 액티비티와 세베리티를 평가한 척도가 개발되었는데요. 1969년에 노스펙스 클래시피케이션, 89년에 CAS가 개발되었고 이는 97년에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2006년에 개발된 비사와 2021년 세 번째로 개정된 655가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스펙스는 no sign or symptoms, only sign, no symptom, soft tissue involvement, 프로토시스, EOM involvement, 코니아 involvement, 사이트 로스 이 앞 글자들을 다 따가지고 이름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나 TED의 사인들이 늘 이 순서로 진행되진 않기 때문에 이후 다른 평가 척도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디사에서는 비전, 인플라메이션, 스트라비스무스, 어피어런스에서 각각의 사인 심텀의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케모시스, 리드 이데마 등의 2점까지 스코어링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클리니컬 액티비티 스코어는 CAS라고 이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CAS는 홍반, 부종, 통증 등 7개 항목으로 활동성을 점수하고요. 이 7개 중에서 3개 이상이면 활동성, 액티비티가 있다고 보고 면역치료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팔로우업 때 뒤에 3가지를 포함해서 4점 이상이면 액티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5-3에서는 뒤에 3가지를 좀 간소화시킨 바 있습니다. 655-3에서의 severity classification은 mild, moderate, severe, site threatening 이렇게 3가지로 나누고 특히 이제 디스타이로이드 옵틱 뉴로패티 또는 코니아 브레이크다운이 있으면 site threatening 디지즈로 봅니다. mild는 데일리 라이프에 영향이 적으면서 minor lead retraction, mild soft tissue involvement, 엑소달머스 3mm 미만, 노 또는 인터미텐트 디플로피아 중 하나 이상이 있을 때, 그리고 모더레이트 세비어는 데일리 라이프에 영향을 주면서 리드 리트랙션이 2mm 이상, 모더레이트 세비어 소프트 티슈 인볼브먼트, 엑소달머스 3mm 이상, 그리고 컨스턴트 디플로피아 등이 있을 때입니다. 655-3에서는 이 카스를 통한 액티비티 그리고 이런 세비리티를 모두 평가해서 치료를 결정합니다. 655에서의 이제 카사 세비리티에서
다른 척도들은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소프트 티슈 인볼브먼트를 평가하는 척도를 아일리드 에리세마, 컨정티벌 레드니스, 스웰링 오브 카런클, 아일리드 스웰링 케모시스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앞에 카스에서도 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리드 에리세마는 위아래 중에서 좀 더 심한 곳을 주로 평가하고 블레파라이티스는 제외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컨정티벌 레드니스는 이퀴보컬에서 이제 마일드한 정도에는 카스 0점으로 보고 모더레이트 이상일 때는 1점으로 봅니다. 스웰링 오브 카랑클은 이제 인플라메이션 유무를 평가를 하고 이 플리카가 눈을 감았을 때 튀어나오는지 유무를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일리드 스웰링은 이렇게 서브큐테니어스 플루이드가 고인 게 보이거나 스킨 티크닝이 보이는 경우에 모더레이트로 1점을 주고 로얼리드 쪽에 이제 이런 페스툰을 형성하게 되면 시비얼한 것으로 봅니다. 헤모시스는 슬릿 램프를 이제 림부스랑 레테럴 칸터스 사이에서 60도 각도로 봤을 때 버티컬 어퍼처의 3분의 1 이상 높이에 물이 찼을 때 1점을 주고 고령에서 흔히 발견되는 컨정티브 칼라시스가 있는 경우엔 네거티브로 봅니다. 650은 카스를 통해서 빠르게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고 컨정티벌 레드니스를 좀 더 스트릭트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드니스와 비주얼 디클라인을 비슷한 무게를 두고 보고 세비리티에서 모틸리티 그레이딩을 주로 디플로피아로 평가한다는 데 있어 단점이 있습니다. 비사도 많이 쓰이는 평가 척도인데요. 이 비사는 인플라메이션 그레이딩을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로 나누지 않아서 이제 좀 평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징이랑 랩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시메트릭하거나 유니레터럴 엑소탈머스를 보이거나 DON이 좀 옵틱 뉴로패티가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uncertain activity를 보이는 경우에 꼭 이미징을 해야 하고 실제 그 성형외과나 아니면 사실 이쪽 보시지 않는 교수님들도 실제 진료 상황에서 언제 이거를 리퍼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이 되실 때가 많을 것 같은데 액티브한 TED가 있거나 갑상선 질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프로그레시브한 폴스를 보일 때 세부 전문의의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타이로이드 아이 디지즈는 클리니컬한 다이ag노시스를 하는 질환이긴 하지만 영상 검사가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징을 할 때는 퍼스트 라인으로 CT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하고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텐던 스페어링한 이제 EOM 밸리 인라지먼트가 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메디알 쪽에 그리고 인페리어 렉터스 쪽에 보이는 특징이 있겠고 에이펙스 쪽에서 크라우딩이 있거나 프로토시스에 의한 옵틱 너브 스트레치가 있는 경우에는 DON 리스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디컴프레션을 하기 전에 평가 용도로도 촬영을 꼭 해야 하고요. MRI에서는 T2랑 STI와 하이퍼 인텐시티에서 패서프레션을 해서 보는 것이 액티브한 인플라메이션을 평가하고 옵틱 너브 그리고 풀리, 라크리마 글랜드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패서프레션한 사진이 이렇게 레디오피디아에서 따서 온 거고요. 인플라메이션이 이렇게 주변에 보일 수 있습니다. 포토시스가 생기고 아일리드 스웰링이 발생하고 또 눈이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들에는 타이로이드 오비토패티 말고도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는데요. 오비탈 수도튜머나 마이오사이티스, IgG4 릴레이티드 디지즈, 림포마, 사이코이드 그래뉼로마토스 디지즈 등을 감별을 해야 되고 CT랑 MRI를 통해서 이제 각각의 특징들이 있어서 감별 진단을 할 때 영상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탈 수도튜머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앞쪽에 텐던까지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스웰링이 있는 그런 거를 꼭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랩을 시행해서 평가를 또 같이 해야 되는데요. 갑상선과 관련된 당연히 T4나 T3, TSH 같은 갑상선 호르몬 자극 호르몬 외에도 TSI, 타이로글로불린 안티젠, 그리고 안티타이로퍼옥시다제 안티바디, 안티타이로글로불린 안티바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중 제일 중요한 게 이 TSI입니다. TSI가 특히 TED 액티비티의 펑셔널 바이오마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랩에서는 ESR, CRP, IgG4, 안티콜리너지 리셉터, 모스크 안티바디, 그리고 글루코즈, 리피드, 비피 등을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이디오패틱 오비탈 인플라메이션이나 IgG4 릴레이티드 디지즈, MG 등을 감별 진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하실 때 TSI를 꼭 같이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트리트먼트를 살펴보겠습니다.
TED의 치료는 severity 와 activity를 모두 평가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mild한데 액티브하지 않는 경우에는 컨설베이티브한 트리트먼트만 진행하고 시비어한데 이제 액티브한 경우에는 메디컬 트리트먼트를 먼저 진행을 하고 인액티브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합니다. 먼저 이제 여기 이제 recommendation 정도를 같이 가지고 와봤는데요. 1은 strong recommendation, 2는 weak recommendation을 의미하고 이렇게 그 동그라미 슬래시가 하나 있으면 very low quality, 두 개는 low quality, 세 개 moderate quality, 네 개는 high quality로 개수가 증가할수록 recommendation 정도가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금연, 유타이로이디즘, 그리고 이런 리스크 팩터 조절은 recommended 된 high quality 치료이고 artificial 티어나 이제 젤, 테이핑 등의 전환부 로컬 테라피는 strongly recommended 그러나 low quality 치료입니다. 마일드 액티비티가 있는 한 환자에서는 마일드한데 액티비티가 있는 환자에서는 셀레늄 데피션시가 있다면 6개월간의 셀레늄 복용이 프로그레션을 막는다는 최신 RCT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리뷰 논문이 나온 바 있었고요. 마일드한 경우에서 주로 observation하고 로컬 테라피로 대부분 충분한데 효율이 낮거나 프로그레션이 있는 경우에는 로우도즈 IV 글루코코티코이드나 피오스테로이드 등의 로우도즈 이뮤노모듈레이션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일드 TED를 정리한 655의 논문을 가지고 왔고요. 이런 매니지먼트 부분들, 셀레늄, 그냥 로컬 트리트먼트, 셀레늄 서플레멘테이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더레이트 세비어 TD의 경우에는 먼저 IV 메틸페드니솔론을 12주간, 그러니까 처음에 0.5씩 6주, 그 다음에 0.25씩 6주 해가지고 총 4.5g 인퓨전 하면서 셀섹트 등의 오랄 마이코페놀레이트를 데일리로 24주간 복용하는 것이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입니다. 오랄 마이코페놀레이트를 병용하는 게 에피커시 그리고 세이프티 면에서 IV 스테로이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우수하고 특히 시비얼한 환자에서는 7.5g까지 메틸페드니솔론을 증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얼한 환자에서는 오른쪽처럼 0.75g으로 먼저 6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서 0.5로 그대로 시행을 할지 세컨라인 트리트먼트로 이제 진행할지 고려할 수 있고 시비얼하지 않더라도 중간에 6주째 반응을 평가해서 세컨라인 트리트먼트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컨라인 트리트먼트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컨 코스 IV 메틸페드니솔론을 하는 방법이 일단은 먼저 있겠고 그러나 이게 그 레벨 2 정도로 위클리 레커멘데이션 되는 정도이고 그 외에 이제 라디오 테라피에 스테로이드를 같이 병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오랄 페드니솔론에 사이클로스포린이나 아자타이오프린을 쓰는 방법 요즘에는 바이올로직스도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테프로투무맙, 리툭시맙, 토실리주맙 등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사용하는 방법, 오비탈 라디오 테라피 같이 병용하는 방법, 테프로투무맙 사용은 에비던스 레벨이 높습니다. 특히 테프로투무맙이 바이올로직스 중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아메리칸 타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에서 2022년에 그리고 또 그 유로피안 타이로이드 어소시에이션에서 2022년에 같이 마크트 인플라메이션이 있고 그리고 프로토시스, 다플로피아가 있는 경우에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655에서는 세컨 라인이었고요. 이 테프로투무맙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액티브한 TED, 에피컨스를 먼저 살펴보면요. 이제 액티브한 TED에서 RCT를 진행했을 때 플라세보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프로토시스 그리고 디플로피아 모두에서 이제 호전이 있었고 크로닉하고 인액티브한 경우에서도 프로토시스 호전이 있었다는 RCT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멀스 스패즘이나 하이퍼글라이세미아, 히어링 체인지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사용 전에 헤모글로빈 A1C나 글루코즈 모니터링, 오디토메트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임산부나 아니면 액티브 인플라메터리 볼 디지즈 등에서는 금기입니다. 모더레이트 시비어 액티비티에서 프로토시스, 디플로피아가 있는 경우에는 퍼스트 라인으로 테프로투맙을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금기 사항일 때 또는 사용하지 못한다면 기존의 IV 메틸프레드니솔론에 그 메코페놀레이트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이후에 RT와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병행하거나 다른 바이올로직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크로닉하고 인액티브한 경우에는 프로토시스가 있는데
서저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테프로투놀람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이트 웨트닝한 경우에는 즉시 이미디에이트 스테로이드 펄스 테라피를 시행을 해야 되고 1, 2주 내에 어세스를 하는데 리스폰스가 없는 경우에 얼젠트하게 오비탈 디컴프레션을 시행해야 합니다. 익스포저가 너무 심한데 루브리케이션 해도 심해지는 경우에 임펜딩 퍼포레이션이라면 타솔에필을 먼저 시행하고 디컴프레션을 시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 앞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렸고요. 케이스를 살펴보시면 이 환자분은 구리랑 서울 둘 다 이제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구리 한양대 병원에 23년도 10월 12일에 루라TED로 내분비내과 컨설트 되어서 초진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당시 TSI는 19.10이었고 이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당시 TSI는 19.10이었고 그리고 시력은 BCV의 0.2, 1.0이었고 엑소는 121에 19.5, 19였습니다. 환자분 페이셜 포토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리드 이데마도 이렇게 있고 좀 프로토시스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환자분 팔로우업 했을 때 24년도 3월 달에 EOM 리스트릭션 그리고 엑소 에그라베이션 카스도 이제 7점 중에 4점으로 액티비티 보이고 있었고 리드 스웰링이랑 라고달모스 보이고 있어서 모더레이트 시비얼 TED로 진단하에 내분비내과 협진 이후 IV 메틸페드니솔론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카스 평가는 다음과 같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4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3년도 12월에 찍은 MRI와 그리고 IV 스테로이드 치료 한 사이클이 끝난 이후 24년도 6월 달에 찍은 MRI입니다. 살펴보시면은 에이피칼 크라우딩이 그래도 좀 진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에이피칼 크라우딩 소견이 보이기는 한데 아직 옵틱 뉴로패티 의심 소견은 보이지 않아서 경과에 따라서 디컴펜션 고려할 수 있다는 걸 환자분께 설명드리고 경과 관찰을 하셨습니다. IV 스테로이드를 한 사이클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호전이 보이지가 않아서 세컨라인 트리트먼트를 진행하게 됐고 스테로이드 먼저 하면서 RTX 여부를 결정하시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조절되지 않는 TSH로 12월 11일에 타이로이덱토미 시행하기로 했었고 ENT에서 이제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타이로이덱토미 시행 이후에도 OCT 상에서 GCRP의 띠닝 보인 등 옵틱 뉴로패시 의심 소견이 보여서 오비탈 디컴프레션 위해 서울 한양대병원으로 의뢰가 되셨었고 환자분이 수술을 두려워하셔가지고 이때 빠른 수술을 권유드렸는데 몇 번 딜레이가 발생해서 25년도 2월 3일에 오비탈 디컴프레션 시행을 하셨습니다. 수술 이후에 포스트옵틱 엑소 120일에 21.5, 21까지 호전을 보이셨고 5월까지 경과 관찰하다가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다시 환자 의뢰드렸습니다. 때 수술 직전에 TSI랑 타이로글로불린 이런 좀 줄어든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환자분 6월 달에 다시 구리병원 내원하셨을 때 사진이고 9월에 팔로우업 했을 때 이렇게 TSI가 다시 증가하신 소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후 라디오 테라피 고려하면서 경과 관찰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한양대병원의 이 두 번째 케이스 환자분이신데 23년도 6월 21일에 수지폭시 CC로 내원하신 분이시고 타이로이드 펑션 테스트 랩상에 TSI는 노멀이셨고 카스 1 정도로 액티브하지 않아서 올비시티 MRI 촬영 후에 경과 관찰하다가 23년도 12월 7일에 IR 리세션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랑카스터 사진 보여드립니다. 그때 오비시티랑 FN MRI 촬영했을 때 IR 쪽에 레프트 IR 쪽에 이렇게 EOM 밸리 증가되어 있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수술 이후에 정면에서의 사시가 올소일 정도로 좋은 경과를 보였었는데 환자분 복실은 없는데 눈이 불편하다는 CC를 가지고 25년도 9월 달에 내원하셨습니다. 이때 다시 촬영한 올비시티상 양한 EOM 인러지먼트 진행된 상황 볼 수 있었고 TSI 엘리베이션 보였습니다. 환자분 이때 인액티브한 마일드 TD 상황인데 프로그레션 보여서 로도스 이뮤노 모듈레이션 즉 피오스테로이드를 시작하였습니다. 스테로이드 시작 후에는 환자분 증상 호전이 있었고 지금까지 경과 관찰 중입니다. 세 번째 환자분입니다. 마일드한 것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환자분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19년도에 타이로이드 캔서로 토탈 타이로이덱토미 진행받은 히스토리 있는 분이고, 룰아웃 TED로 21년도 1월 19일에 처음 안과 내원하셨었습니다. 이후 지속된 경과감사에서 TSI 계속해서 정상 범위로 나오고, 엑소에도 변화가 없었고, 물론 양안의 엑소타이머스를 보이고는 있으나 액티브하지 않고 마일드해서 인공눈물 사용하면서 경과감사하였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타이로이드 아이 디지즈는 먼저 액티비티와 세버리티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좋겠고, 유타이로이디즘 유지, 금연 등의 리스크 팩터를 조절을 잘 해야 되고, 치료로는 마일드에서는 루브리케이션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되, 액티브한 경우는 셀레늄 데피션시 한지를 확인을 하고 보충을 해주어야 합니다. 모더레이트 CVR TED에서는 프ropto시스가 현저한 경우에 가능하다면 테프로투누밥을 먼저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IV 메틸프레드니솔론의 마이코페놀레이트를 병용합니다. 테프로투누밥 사용하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 A1C나 이제 오디토메트리 등을 확인을 잘 하고 세이프티 스크리닝하고 금기 이상은 피해야 합니다. 사이트레트닝한 경우에는 이제 옵틱 뉴로패티 있는 경우에 하이도스 IV 메틸프레드니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펄스 먼저 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에 얼전트하게 디컴프레션 시행해야 합니다. 코니아 멜트 리스크가 있을 경우에는 템포럴 타서레피를 먼저 하고 AMT 같은 것들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다면 디컴프레션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테프로투무밥은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약인가요? 처방을 검색을 안 해봤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처방이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들여오고 계시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워낙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아마 임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워낙 효과가 좋다고 여기저기 아마 최근에 학회에서 꼭 분과 학회가 아니더라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신약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들어봤을 때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 청력 저하였긴 하거든요. 그래서 빈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이리버서블한 청력 로스고 막 미국에서의 그런 임상시험에서의 데이터 발표했을 때 양쪽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원하는 분들이 진행하는 거다 얘기를 들었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액티브 때 처음에 펄스를 할 때 마이코페놀레이트를 추천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한데, 뭐 용량이나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나와 있나요? 사실 저는 펄스 할 때 경영을 좀 고려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혹시 임 교수님께서는 고려하시는지도 궁금하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일단 강재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처방할 수 있는 셀셉트가 마이코페놀레이트 모페틸인데요. 이게 딱 한 알이 250mg이랑 500mg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은 1g 하루에 1g 데일리로 이제 처방하는 것이 모페틸의 경우에는 레지멘이 나와 있었고, 총 24주간 데일리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안티메타볼라이트이기 때문에 유비아이티스에서도 저희가 셀셉트 쓰는데 기본적으로 한 6주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라야 4주기 때문에. 어쨌든 어큐트하게 이게 뭔가 인플라메이션 가라앉히려면 스테로이드를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결국 유지용법으로 이렇게 UVITS에서 사실 쓰거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바이올로직스 이런 아까 그걸 여쭤본 이유는 바이올로직스는 작용 기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어떤 이제 어큐트하게도 쓸 수 있는 거라서 이걸 과연 쓸 수 있는 건지 되게 좋은 치료일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제가 아무튼 케이스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던 건데,
사이로이덱토미를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병의 기전 자체가 TSH 리셉터 안티바디에 이렇게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로이드를 제거할 필요가 없지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요 케이스가 왜 사이로이드를 제거했는지가 사실은 저는 좀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안과적인 기시 전반은 님 말씀대로 뭐 TAD 치료에 있어서 뭐 사이로이덱토미가 필요한 시점이나 이런 게 권고되고 있는 거는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워낙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비인후과랑 그 내분비내과 진료를 보면서 사이로이덱토미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하게 된 걸 알게 되긴 했습니다. TSH가 조절이 안 되고 하시면서 하신 게 아닐까. TSH는 사이로이드가 만들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계속 메디마조를 쓰고는 계셨는데, 그 오더는 이비인후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네, 이비인후과에서 아마 오더하신 한 건 거긴 아니고 이비인후과인 것 같고 아까 전에 마이코 펜놀레이트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오늘 그리고 그래서 저도 지금 안 쓰고 있고 그냥 스테로이드 위주로 하고 있고 아까 그 이 테트마무 이름이 상품명이 테페자거든요. 테페자인데 제가 미국 연수가 있을 때 미국에서는 그때 활발하게 쓰고 있었는데 갑상선 암병증에 좋은데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사시 환자들은 사시가 좋아지지는 않는다고 이번에 논문도 나왔고 근데 그 외에 염증이나 그 안구 돌출은 조금 좋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실제 근데 돈이 많은 분들은 미국 가서 치료를 미국이나 딴 억대로 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들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와서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아까 그래서 히어링 로스 문제 때문에 그런지 임상 시험을 우리나라도 그 내분비내과에서 임상 시험을 하려고 할 때 안과랑 이비인후과를 같이 이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추진되고 있지는 않는 거. 저희 한양대병원에서도 내분비내과에서 그걸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으셔서 아직 식약처 같은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성형외과 지금에서는 저 약이 들어오기를 엄청 기다리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혹시 저 카스스코어를 홍은희 교수는 다 저거를 카스스코어를 다 하나요? 그냥 마일드한 환자는 안 합니다. 좀 시비어해 보이면 스크린을 매기긴 하는데 보통 스코어 그 숫자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스스코어 저번에 그 AI로 해주는 기계 구리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사용해본 경험이 어떤지 궁금해서요. 사실 그거를 써보진 않았어요. 이제 그게 뭐 장비로 들어와서 네, 뭐 약간 홍보하러 오긴 했었는데 저도 그때 그냥 그 사진 찍으면 본인 페이셜 포토를 그러니까 셀카처럼 찍어서 어디 이제 웹사이트에 올리면 이제 뭐 카스 스코어를 계산해 준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원회 처방으로 하는 거를 일단 해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장비를 아예 만들어서 이제 그걸 들여오면 뭐 엑소도 재주고 뭐 카스 스코어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장비를 들여와야 돼서 건강과 검사에 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시도해보진 않았어요. 카메라요? 사진? 그냥 예, 사진 약간 페이셜 포토 찍는 장비가 그냥 조그마한 테이블에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찍으면 올려서 뭐 계산해준다는 AI 소프트웨어. 네. 케이스 1은 그 디커플링 서울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오른쪽이 생각만큼 안 된 것 같고요, 제 생각엔. 나중에 일단은 시신경 저기 RNFL, GCRP 시닝이 나빠지지 않아서 일단 구리병원 가라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혹시 계속 나빠지고 있는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 환자가. 아마 조만간 가실 겁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디커플링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사진 좀 띄워줄래요?
왼쪽 본인이 눈은 괜찮은데 오른쪽 눈이 사실 디컴프레션 하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시신경 건드릴까 봐랑 사시가 하여튼 거기 뭐 뭐를 막 깨다 보면은 얼마나 깨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수술방에서는. 근데 수술 이후에 나왔을 때 생각보다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눈이 사실 많이 안 됐어요. 왼쪽 눈 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사실 고민됐던 케이스였는데 하여튼 지금 더 진행하고 있나요? 제가 궁금한 건. 진행한 것 같습니다. 살짝. 근데 이제 본인도 아마 교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걸 들어서 그러신지 본인도 더 해야 될 수 있다는 걸 약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다. 카스 스코어는 일단 저도 거의 사실 스코어를 안 하거든요. 전공생이 제일 잘할 텐데 사실 저는 엑소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너무 부정확하잖아요, 사실. 그냥 CT 찍으면 거기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염증 정도도 눈, 뭐 충혈이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카스코에서 복시가 있으면 바로 액티브한 거 맞나요?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지는 카스코가 않은데 그렇게 믿을 만한 스코어 같지는 않아서 굳이 성형외과에서도 사실 연구 목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 저렇게 하여튼 지금 이 케이스가 우리나라 좀 전형적인 갑상선 환자인데 뭐 저렇게 뭐 안구 돌출이나 사시가 저렇게 생기면은 사실은 지금 스테로이드 치료해도 좋아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사실 스테로이드 쓰냐 안 쓰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카스코보다는 아까 얘기 나왔던 TSI 안티바디랑 이렇게 임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심한지 보고 결정하게 되는 것 같긴 해서 그러니까 전문 시험 공부용으로는 카스코를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 임상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이오리직스 안티테니프 알파 인히비터도 안티바디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건 잘 안 쓰나 보죠? MMF하고 스테로이드만 리툭시맙. 주로 리투시맙은 잘 안 쓰나 봐요. 옵틱 뉴로패티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모더레이트 시비어 세컨 라인까지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피카 크라우딩 있거나 좀 DON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경우보다는 좀 고려를 해야 돼서 리툭시마왑을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토실리즈맙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콜티코이드 레시스턴트한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다고는 되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은, 그러니까 쓸 수는 있다 정도지 아주 효과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아직 안 들었지만 테트로투 무밥인가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바이오리직스는 다른 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믿을 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더레이트 퀄리티로 좀 저 중에 세컨 라인 옵션 중에서는 좀 파워가 있는 어, 치료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RCT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쪽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질문 더 없으시면 끝낼까요? 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팟캐스트에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